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리뉴스의 한상재입니다. 지난 8월 15일은 우리나라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경축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는 대한민국과 태극기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국경일에 대한 경축의 의미보다는 휴일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에 대해서 더 관심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한 시민단체에서 서울 시내 초중학생 920명을 대상으로 국경일의 의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국경일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초등학생은 41%, 중학생은 33%가 잘 모른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또 많은 학생들이 광복절과 3.1절을 나라의 생일로 착각했다고 하니까 이는 무엇보다 기성세대들이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시키지 않은 탓이 아닐까 싶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경제 성장을 위한 제2의 도약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시급한 것은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8월 넷째 주 인리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각종 이슈들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뉴스를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위클리 스포트라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양국의 독립기념일과 관련된 이슈들을 다양하게 모아보았습니다. 지난주 17일은 인도네시아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날입니다. 일본 전황이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날이 15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도네시아도 15일에 독립을 했어야 맞겠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보다 이틀 늦게 독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이틀이 늦어진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카르노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과 하타 부통령은 우리나라처럼 15일 당일 독립을 선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본 식민지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국의 독립을 노렸던 그들은 독립선언서 문안을 좀 더 온건하게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청년들은 더 강경하게, 더 자주적인 문구의 독립선언서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강경한 독립선언서 문구 요구는 이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끝내 양자 합의가 불발되자 청년들은 강경수단을 동원했는데요. 수카르노와 하타를 까라왕에 있는 랭카스 댕크록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들을 납치한 것입니다. 거기서 이틀 동안 강경이냐 온건이냐를 놓고 긴 논쟁을 벌였지만 역시 청년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틀을 허비한 수카르노와 하타는 납치되었던 집을 간신히 빠져나와서 16일 밤 자카르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날 17일 아침이 되겠죠. 수카르노는 아주 간단명료한 인도네시아인들의 독립의지를 모두 담아낸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보다 이틀 늦게 독립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인도네시아도 우리나라처럼 독립 70주년을 같이 맞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양국 국민들이 뜻깊은 독립기념일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리 교민들과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손에 손을 맞잡은 것입니다.
양국 국민이 손에 손을 잡고 한자리에 모여서 양국의 독립을 자축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은 우리나라처럼 그냥 독립기념식만 실시를 하고 마는 그런 공휴일은 아닙니다. 이들은 정말 이날을 축제의 날로 지켜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든지 마을 주민들은 물론 도시로 떠난 사람들까지 합심을 해서 독립기념일 행사 자금을 모으고 마을 어귀마다 독립을 기념하는 그런 타워를 세웁니다. 먼저 독립기념 분위기를 모두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네마다 각종 행사를 개최합니다. 전기 다림이나 세탁기, 텔레비전, 선풍기와 같은 경품도 내걸고 삐낭나무 타고 오르기, 자루 속에 들어가서 달리기, 줄에 매단 과자 따먹기, 맥이나 장어를 잡고 달려가기,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갖는 겁니다. 국민들도 이날만큼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자진해서 마을 행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우리나라와 다르다면 다른 점일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값진 의미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는 우리가 광복절을 단순히 휴일로만 보지 않고 경건하게 여겨야 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위클리 스포트라이트였습니다. 다음엔 여러 단신들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다이내믹 인리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파푸아에서 트리가나 에어 항공기 추락사고가 발생해서 승객 54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파푸아의 주도인 자야프라 센타니 공항을 이륙해서 옥시빌이라고 하는 고산 도시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지 공항을 얼마 남겨놓지 못하고 그만 해발 2,500m 산 중턱에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 트리가나 비행기가 추락한 지점이 45도 이상이나 되는 경사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인명구조대의 접근이 용이치 않은가 봅니다. 물론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수시로 기후가 변하는 것도 사고 수습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명구조대는 블랙박스도 회수했고 시신 수습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난히 인도네시아 국내외 비행기 추락 사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금년 초 수라바에서 싱가포르로 가던 에어아시아가 추락을 했고요. 얼마 전엔 메단에서 C-130 허큘레스 공군 수송기가 루꼬 위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리가나 비행기가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지난주 일부 경제통 장관들을 경질한 조코이 내각이 출범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미 조코이 대통령은 부분 개각을 단행할 때 경제통 장관들만 경질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분 개각이 첨예한 정치적 문제로 번져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려했던 정치권이 아니라 조코이 정부 그 자체에서 이런 삐걱거리는 소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 임명된 장관들 중에서도 특히 리잘람니 해양경제조정장관이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임명장을 받는 날 대통령 국내에서조차 제이카 부통령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는데요. 제이카 부통령이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는 3만 5천 메가와트 발전 계획에 대해서 예리한 대립각을 세우고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그 발전 계획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언론에 흘렸습니다. 리잘람니 장관은 지난 2000년에서 2001년 구스루 전 대통령 정부 당시 경제조정장관을 역임하면서 국제경제 크라이시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경제통 전문 장관입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내가 대통령에 출마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SBI 정부 당시에 최근까지도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거침없는 발언을 해온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조코이 정부가 내세운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말을 많이 해온 사람입니다. 특히 카로다 항공사가 A380 최신형 비행기 도입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해 왔습니다. 장관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지적한 말도 카로다 비행기 도입 반대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35,000메가와트 전기 생산 계획에 대해서 실현성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제이카 부통령에게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운 것이죠. 심지어 공개 토론까지 해보자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오히려 조코이 정부의 첫 국무회의 분위기부터 질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전 각부 장관들이 부처 간 협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경제 관련 조정장관을 바꿨다고 말했는데 오히려 더 협력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장관들이 서로 잘못을 질투하고 반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루트 반자있던 정치안보 조정장관은 서로 잘못만 들추지 말자고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조코이 대통령도 즉각 우회적으로 리잘람니 장관의 돌출 발언에 대해서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은 아무리 뭐라 해도 전기 35,000메가와트 건설 계획은 정부가 계획했던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당사자인 제이카 부통령은 장관에 대해서 예의가 없다는 거론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제조정장관이면은 그 소속 장관들 간의 관련 정책을 조정해주면 되는데 좀 오버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모르면은 좀 더 알아보고 거론을 해도 늦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죠.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장관이면 장관답게 처신하는 것이 부통령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냐는 반론으로 리잘람니 장관의 주장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이제 리잘람니의 차례가 된 것입니다. 지난주 소고기 파동으로 닭고기 값도 킬로그램당 45,000루피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경찰이 도살장까지 나가 조사를 마쳤지만 정부 쇠고기 정책에 파업으로 맞서며 정부 정책 반대 의사를 전달했던 쇠고기 도살 및 도소매업자 누구에게도 죄를 물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정부가 손을 들고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농업통계상 오류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라는 것이죠. 정부는 슬라웨시 섬 남북 간 철도 건설 계획에 대한 장기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마카사르에서 남쪽 해안을 따라서 제이카의 고향인 와탄포네를 잇고 또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빠레빠레, 마무주, 그리고 빨루, 이시무와 고론따라를 거쳐서 비tung 항구까지, 거기서 다시 해안을 따라서 마나도까지 총 연장 1772km를 철도로 연결하겠다는 메가급 프로젝트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1차적으로 마카사르에서 빠레빠레까지 총 146km 구간에 대해서 철도공사 기공식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열대 관상어 신규 시장으로 보고르 빠릉 관상어 시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인도네시아산 열대어가 다 모이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처음 이곳에 어시장 문을 열었는데요. 9억 루피아 상당의 물량이 거래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빠릉은 보고르와 BSD 땅그랑 및 찌뿌탓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정부는 얼마 전 국내에서 생산하는 소금의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소금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소금 수입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옥수수에 이어서 쇠고기, 그리고 이번에 소금까지 수입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정말 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정책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서부자와 수출액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8월 현재 12,000명이나 되는 계약직 노동자가 해고를 당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규직도 계약 해지를 당할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로 봉제산업, 고무제품 내지는 고무 관련 산업, 자동차 부품 산업, 가방 및 카톤박스 산업 분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노동집약적 산업 분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다이내믹 인이었습니다. 다음엔 박예지 아나운서가 가족들과 휴가를 즐기기에 좋은 인도네시아 테마파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란잘란 인니의 박예지입니다. 오늘은 어딜 소개해 드릴까요? 네, 가족 나들이로 적격인 테마파크 정글랜드입니다. 저 따라오세요. 잘란잘란. Kita ingin satu tempat hiburan yang sifatnya one stop leisure. Jadi orang kesini itu bisa bermain, bisa juga mendapatkan unsur edukasinya, terus juga orang juga bisa berbelanja di sini, bisa kuliner juga. Itu yang kita inginkan.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고요? 자카르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여러분의 엔돌핀을 자극하는 정글랜드가 있습니다. 보고르 센트럴시티 지역에 위치한 정글랜드는 35헥타르나 되는 면적에 다양한 놀이기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놀이기구도 많지만 입구에 들어서면 정글 테마의 카페와 식당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놀이기구들을 즐기기 위해선 먼저 티켓은 필수겠죠? Let's go see! Tempatnya pun cukup menarik banget dengan desain-desain yang cukup modern sekarang ini ya. Yang pasti beda lah ya, ambience-nya lebih ke alam kan, di sini lebih fresh lah. Ya, konsepnya Jungleland ini dibagi dalam 4 zona. Jadi ada zona yang khusus untuk anak-anak usia 3 sampai 7 tahun. Terus ada zona yang juga khusus antara anak-anak usia 7 sampai 15 tahun dan ada juga orang dewasa. Jadi ada beberapa ride atau wahana yang memang belum ada di Indonesia sebelumnya. Contohnya ada ride yang namanya Disco. Ya, biasanya kita bilangnya disco gitu. Nah, itu baru pertama kali ada di Asia. 자, 이것이 바로 디스코라는 놀이기구인데요. 아시아 최초로 여기에 만들어졌답니다. 이 커다란 접시 모양으로 마구 흔들리면서 돌아가기까지 정말 아찔하죠. 혹시 디스코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셨나요? 걱정 마세요. 더욱더 짜릿한 기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뿌띠르라는 놀이기구인데요. 정글랜드에서 가장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완전 스릴 넘치고 규모가 큰 놀이기구로 유명하다네요. 겁이 많은 분들은 밑에서 구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까 신난다. 스트레스 안녕. 자, 이번엔 귀신의 집에 가볼 건데요. 등골이 벌써부터 오싹합니다. 귀신아, 제발 미리 말 좀 하고 튀어나와줘. 이곳에선 이 비명 소리도 들리는데요. 이 속설에 의하면 이 소리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에 죽은 영혼의 비명 소리라고 합니다. 소름 끼쳐라. 정글랜드의 모든 놀이기구들은 아이들의 나이에 맞게 확실한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서 보호자분들이 노심초사하지 않도록 한답니다. 우리 어머님들 걱정은 노노. 푹 쉬고 계세요. 무더운 날씨에 놀이기구 타느라 땀이 뻘뻘 더우시죠? 자, 이제 더위 식히러 후룸라이드 타러 가볼 건데요. 어린아이들은 보호자분과 함께 동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150m 고도에서부터 슝! 미끄러집니다. 또 놓칠 수 없는 아찔한 기구 중에서 하나는 폴레서인데요.
한국 놀이동산에서도 꼭 볼 수 있죠. 바로 관람차인데요. 약 48m 높이까지 올라가서 바람을 슝슝 맞으며 놀이동산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구라고 합니다. 콜레서는요, 이 순다어로 물레방아의 바퀴라는 뜻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높은 관람차라고 하네요. 놀란 가슴, 이곳에 올라서 잠시 안정시켜주는 건 어떨까요? Kita bisa melihat berbagai macam dinosaurus, ada herbivora, karnivora, bahkan kita juga bisa melihat ada tanaman yang hidupnya di zaman purba, dan kita juga bisa melihat berbagai macam jenis serangga-serangga yang ada.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려볼 곳은 바로 두니아 디노인데요. 이곳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공룡과 화석이 가득한 전시장입니다. 이 나무와 야생화들로 공룡이 살았던 그때 그 시대의 생태 환경을 재현하고 또 곳곳에 실물 크기의 공룡 모형들을 설치해서 리얼리티를 살렸습니다. 으아, 소리도 내고 또 몸도 움직여요. 아이쿠, 내 심장아. 쥐라기 시대로 돌아간 것만 같은데요. 정글랜드 영업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장료는 주중 15만 루피아, 주말은 20만 루피아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80cm 이하라면 무료 입장이라고 하네요. 주중 스트레스 이번 주말에 정글랜드에서 화끈하게 푸세요. 인도네시아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라이프 앤 인포 시간입니다. 앞으로 가라오케와 같은 야간 업소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 같습니다. 업소 조사도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업소 허가도 쉽게 내주진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한 여관 업소에서 16살 미성년 학생을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관계당국은 미성년자의 업소 출입을 제한하고 허가도 제한적으로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산 물품이 인도네시아로 계속 몰려 들어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연속 평가절에 되면서 중국산 물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지자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 시장으로 몰려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려 24%나 중국산 물품 수입량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국산 물품 홍수를 막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세관의 문턱을 한층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계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말은 모터 그대, 즉 모터, 큰 모터, 이런 말의 준말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 거대한 오토바이를 타고 몰려다니는 모습을 여러분은 많이 목격하실 것입니다. 특히 휴일날 아침에 스나얀시티 스타벅스 앞 광장에 가시면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개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큰 브랜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요. 이들은 종종 제복을 입은 경찰이 가이드를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족자 시내를 무단 질주하던 모계족 앞에 돌연 작은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청년이 이들의 질주를 막고 나선 겁니다. 물론 맨 앞에 경찰도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매우 용감한 청년이었는데요. 그는 경찰은 물론 모계족을 크게 나무라면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라고 훈계한 것입니다. 그러자 모계족은 이 청년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이 청년은 물러나지 않고 당당히 이들의 무단 질주를 막아냈습니다. 결국 모계 협회장의 사과를 얻어냈고요. 이런 무단 질주는 앞으로 없도록 하겠다는 확인도 받아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말 지켜질지는 앞으로 우리가 지켜볼 일입니다. 북한의 포격 도발 사태가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준 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군인들에게 완전 무장을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대북 확성기를 파괴하기 위한 군사행동에 대비해 각 지역의 군사작전을 이끌 지휘관들이 임명돼 해당 전선으로 급파됐다는 북측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남북 양측의 군사적 긴장이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치킨 게임의 양상으로 흐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준 사격을 회피하는 등 양측 모두 상황을 관리하려는 흔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2일 오후 5시 이후 북측이 어떤 형태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지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주말에 걸쳐 초긴장 상태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올해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란 의미 깊은 해이면서 동시에 분단 70주년을 맞는 안타까운 해이기도 합니다. 다들 축하 분위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광복절. 하지만 광복절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사실도 함께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8월 셋째 주 인니 주간 뉴스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